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이 바뀐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 논란을 빚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제조사인 코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다며 부작용에 대비해 투여 환자 3,700여 명을 특별 관리하고 15년 장기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에 관여한 외교관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통화 내용을 직접 누설한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당 외교관은 자신의 행동이 정쟁에 악용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소방관 국가직전환과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 활동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 모처럼 국회 회의장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찾은 유족들이 호소해도 의원들은 언쟁만 벌이다가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여간 전 대법관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관련 재판 개입 등 47개 혐의로 구속됐는데 정식 재판부터는 피고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해서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이 마주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 심의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최저임금 억제에 단호한 대처를 주장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10여 차례 회의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중순쯤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낮부터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되겠지만 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지고 오존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굿모닝 화이트엔 시작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이 뒤바뀐 코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보사 이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2017년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롱생명과학 측은 개발 초기부터 최근까지 성분이 뒤바뀐 걸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의도적으로 연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처에 낸 자료 가운데 허위가 확인됐습니다. 허가 당시 제출한 이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연골세포인 1액과 2액을 비교 분석해야 하는데 코롱생명과학은 1, 2액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코롱생명과학은 또 식약처 품목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개수와 위치 변경은 의약품 품질과 일관성 차원에서 허가 시 중요한 고려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코롱생명과학이 인보사 2액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한 것도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17년이었던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의 계열사인 코롱티슈즈는 최근 2017년 3월 1액과 2액에 대해 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액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은 이러한 검사 결과를 인보사 품목 허가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7월 13일 이메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식약처에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코롱 측과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인보사 연구 결과가 조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기밀 유출과 관련이 있는 외교부 직원 3명에 대해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외교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황교안 대표의 최근 발언을 겨냥해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엄중한 일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외교 안보 분야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출 파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직접 참석했는데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개인이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지도부가 기밀 유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도 의심이라며 황 대표의 군은 정부의 입장과 달라야 한다는 발언까지 싸잡아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이자 권한대행까지 지낸 분이 이 같은 발언의 엄중함을 모를 리 없습니다. 여당의 계속된 비판에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눈엣 가시 같은 야당 의원을 탄압해 희생자를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하면서도 외부 활동은 자제한 채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여당이 외교 무능을 야당 탄압으로 덮으려 한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 민감한 외교 전쟁의 현장에서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진영 안팎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사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여당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서는 미숙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국회가 사실상 멈춰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당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의 제명안 처리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논란과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2019 민생바람이라는 이름으로 민생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시연행사를 엽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로페이 편의점 시연행사를 진행합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수수료 없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여야가 모처럼 국회 회의장에서 얼굴을 맞댔습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국회를 찾은 유족들의 눈물 호소에도 불구하고 볼썽사나운 언쟁만 벌이다가 소득 없이 헤어졌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예상을 깨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지만 안건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는 줄곧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국회 전체가 지금 정상화 안 돼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지금 다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시급한 법률이 다른 상임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임위만 자꾸 이런 식으로 지도부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지도부의 얘기를 비쟁점 법안은 우리 좀 하자 말에 국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국회는 헌법기관이 가만히 저 지도부 저 한두 사람 말 들어서 이렇게 끌려가야 됩니까?
미진한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법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진척이 없자 피해 유족이 회의장을 찾아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해남 유족입니다. 국민건강을 입혀갖고 와서 청소 오는 걸 내 앞에서 본 사람이라고요. 당신들이 이렇게 겹쳐져도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여야는 각자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10년 이상 운영한 점포의 계약갱신이 쉬워지도록 상생협약식을 열며 민생 입법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한국당은 3기 신도시에 반발한 일산을 비롯한 기존 신도시 주민들과 현장 토론회를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장외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능한 정권을 견제하고 싸우기 위해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청와대가 국세청장과 법제처장,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 등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한 정통 관료 출신의 김현준 서울국세청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신임 법제처장에는 진보 성향의 소장판사 출신인 김영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김혜숙 현 법제처장은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의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자신의 후임인 김혜숙 신임 인사수석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로운 인사수석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맑고 투명한 하늘에 기분까지 상쾌한 아침입니다. 다만 그만큼 한낮의 볕이 얼마나 강할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무려 29도로 7월 중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꼼꼼히 덧발라주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 공기질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2, 3도 웃돌면서 덥겠는데요. 서울 26도, 광주와 강릉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풍이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고온 건조합니다. 여기 오늘 낮까지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서울 지하철 종강역 지하상가 출입구에서 70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 발판 아래로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컬레이터 발판 아래로 빠진 7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안전 점검을 위해 운행을 중단한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올라오던 여성이 맨 윗부분에 발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난 사고입니다. 수리기사에 구조된 여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에스컬레이터 주변에는 통제선이나 경고문구 같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상가 4층에 있는 기원에서 난 불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상가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식당 안이 유독 가스로 가득합니다. 이불로 주방에서 요리하던 40대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에 있는 농수로입니다. 부인과 함께 밭일을 하던 70대 남성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30분 만에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노인이 밭에서 농약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대 남성도 저수지에서 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물에 빠진 낚싯대를 건지러 저수지에 들어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첫 정식 재판을 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는 등 모두 47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선세를 보였던 기업의 체감 경기 상황이 다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자료를 보면 전체 산업 BSI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73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산업 BSI는 올해 초 69까지 떨어졌다가 3월과 4월에 2달 연속 상승했지만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갑니다. 재계나 노동계, 소상공인들 모두 입장이 첨예하죠. 앞서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노사가 맞서면서 9명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당연직인 고용노동부 간부를 제외한 외부 공익위원 8명을 모두 바꿨습니다. 외부 공익위원의 교체는 기존 위원들이 지난 3월 한꺼번에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새 공익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새 진용으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 심의에 들어갑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한 데 이어 관계 장관들도 잇따라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둘째, 경제 주체들의 부담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세 가지 요소가 충분히 감안되어 결정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아예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런 최저임금 억제 정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제대로 최저임금조차도 적용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10여 차례 회의를 열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순쯤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사의 격렬한 대립 속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요즘은 대형마트나 카페에서 무인 계산대 쉽게 볼 수 있죠. 불필요한 접촉을 기피하는 젊은 층이 특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줄어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편의점. 물건을 고른 손님이 계산대에 다가서자 점원 대신 기계가 말을 건넵니다. 손바닥에 정맥을 인식하여 결제하는 최첨단 바이오 페이 시스템입니다. 익숙한 듯 직원 도움 없이 바코드를 찍고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굳이 직원과 말을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마음도 편하다는 반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없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오랫동안 물건을 고르고 제가 편리하게 또 계산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인 계산대는 점점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점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가게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한 무인 카페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고 가게를 나갈 때까지 직원을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업주 입장에선 인건비 줄어든 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 카페에 비해서 인건비는 확실히 절감할 수 있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또 주인이 없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인기에 밀려 찾는 사람이 부쩍 줄어든 대형마트. 혼술, 혼밥처럼 홀로 있는 거에 익숙한 젊은 층을 겨냥해 무인 계산대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쇼핑 시 간섭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고객 편의 강화 차원에서 무인 계산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무인 계산대를 도입한 점포의 비율은 A마트는 42%, B마트 62%, C마트는 36%입니다. 계산원들은 일자리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 셀프 계산대가 정착되는 시점 이마트 무엇을 계약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무인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대신해주던 계산원들은 사라지고 고객들이 혼자 계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될 직업군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존 근로자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정부나 대학이나 기업 차원에서 새로운 재교육, 평생교육을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은 어쩔 수 없지만 상생을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즉석 밥과 라면 등 간편식품 가격이 판매점에 따라 최대 50%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간편식품 40개의 가격을 유통업체 100곳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 컵밥 제품의 경우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49.1% 저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편식품 가운데 판매 점포가 많은 15개 제품의 전체 구매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했고 편의점이 가장 비쌌습니다. 얼마 전 국내 한 쓰레기산이 외신에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을 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정부가 불법 폐기물 처리 업체는 물론 원 배출자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의성에 있는 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허용량의 80배가 넘는 17만 톤의 쓰레기가 아직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국 CNN에까지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당하자 의성군이 국비 등 53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제도의 허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성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세 차례 바뀌었는데 현재 폐기물관리법 규정은 종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대행 사장을 내세워서 권리 의무를 승계시켜버리고 그리고 원래 책임이 있는 A는 A, B는 면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적발이 된 C 사장님은 재산이 없어서 실제로 처리 능력이 없는. 이를 막기 위해 폐기물 업체를 넘길 경우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폐기물은 처리업체에 주로 책임을 물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배출자 책임도 강화됩니다. 배출자가 그 위탁을 해도 그 처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정 처리될 때까지 책임을 지게 해서 만약에 그게 불법 방치됐으면은 그 원인 행위자 배출자를 색출해서 배출자 도로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처리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불법 폐기물 처리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 업자의 재산을 사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대집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어떤 영화일까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시사회가 열려서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최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지하에 살며 4명 모두 백수인 기택내 장남 기우가 학력을 위조해 언덕 위에 있는 부잣집인 박 사장네 과외교사로 들어갑니다. 두 가족의 만남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영화 기생충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물과 빛으로 대비되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물론 양극화 문제, 분단 현실까지 해악과 풍자로 꼬집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 간의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또 좀 더 넓게 보면 인간에 관한 예의를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블랙 코미디지만 스릴러나 호러 같은 요소도 적절히 버무렸습니다. 복합적이고도 또 아주 폭발적인 어떤 그 혼합된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점이 다른 영화와는 아주 다르고 새로움을 주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내년 아카데미 도전을 얘기하긴 이른 시점이라면서 이제는 평상심을 되찾을 때라고 본 감독은 말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차분하게 영화 자체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여운이 남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담아봅니다. 영화적 즐거움에 2시간을 보내고 집에 왔는데 자려고 누우면 자꾸 뭔가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상한 여운이 또는 뒤끝이 남아서 머릿속을 맴도는 잔상들이, 여운들이 남는 영화를 항상 꿈꿉니다. 개봉을 앞둔 기생충은 50%가 넘는 사전 예매율을 기록하며 일단 흥행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 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이 영화는 이제 국내 관객들의 평가를 앞뒀습니다. 이제 한국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의 각각의 반응이 이제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YTN 큐두입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가 일본 매체를 통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구하라는 오일리콘 뉴스 등 일본 주요 매체를 통해서 걱정을 끼치고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구하라는 지난 26일 새벽 서울 강남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장동건과 송중기라는 조합에 편당 최대 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까지 투자한 초호화 판타지 드라마가 찾아옵니다. 아스달 연대기 제작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스달 연대기는 국내 드라마 중 최초로 고대사 판타지를 소재로 삼으면서 전설을 쓰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과거 인류의 모습을 다뤘다는 점에서 미국 판타지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한국판으로도 불리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배우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스달 연대기입니다. 아스날 아닙니다. 그리고 아사달 연대기도 아닙니다.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무엇보다 제가 연기해야 할 그 타고온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이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지을 수 없는 굉장히 미묘한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배우로서 욕심이 났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고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연기자로서 연기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판타지를 가미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더한 드라마가 탄생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연기자로서 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7연승을 달리던 기아의 가파른 상승세가 한화 선발 장민재 역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장민재에도 안우진과 린드블럼, 산체스까지 각 팀의 선발 투수들이 모두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 선발 장민재가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절묘한 제구력으로 잇따라 삼진을 잡아냅니다. 올 시즌 주무기로 장착한 포크볼에 기아 타자들의 방망이는 무기력하게 허공을 가릅니다. 7연승을 달리는 동안 매경기 평균 8점을 뽑아낸 기아의 뜨거운 타선은 장민재의 역투 앞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화 선발 장민재는 8회까지 삼진 9개를 잡아내는 무실점 역투로 프로 데뷔 후 가장 빼어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장민재가 호투하는 동안 둘째 딸을 품에 안은 호잉이 1회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아냈고 5회에는 정은원이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한화는 기아의 8연승을 가로막으며 3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움 선발 안우진도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 LG를 상대로 7회까지 내야 안타 1개만 내주고 삼진은 8개나 잡아냈습니다. 외야로 제대로 맞아나간 타구가 단 1개도 없을 정도로 안우진의 압도적인 구위에 LG 타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외국인 에이스들도 나란히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두산 린드블럼은 6회까지 삼성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시즌 8승을 거두며 다승 선두로 나섰습니다.
SK 산체스도 7이닝 무실점으로 배재성과의 명품 투수전을 1대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KT 선발 배재성은 데뷔 후 최고 성적인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의 침묵으로 시즌 3패째를 떠안았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고 낮부터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되겠지만 낮에는 자외선이 강해지고 오존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에 관여한 외교관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통화 내용을 직접 누설한 외교관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고발할 예정입니다. 해당 외교관은 자신의 행동이 정쟁에 악용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이 바뀐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 논란을 빚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취소하고 제조사인 코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다며 부작용에 대비해 투여 환자 3,700여 명을 특별 관리하고 15년 장기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김현우의 결승골로 남아공을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1승 1패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는데 다음 달 1일 아르헨티나와 3차전을 펼칩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누출에 관여한 외교관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화 사실이 공개된 강효상 의원과 외교관 K씨는 형사 고발도 하기로 했습니다. K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정쟁에 악용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관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누설한 K씨와 외교 기밀 관리를 소홀히 한 2명 등입니다. 이 가운데 고위 공무원 1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기고 나머지 2명은 30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는데 K씨의 경우 최고 수위인 파면 또는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파면의 경우 외교관 직위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연금의 절반도 깎이게 됩니다. 외교부는 내부 징계와 별도로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K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효상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성과를 정확히 알리려다가 실수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일부를 말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발언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거나 굴욕 외교로 포장될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밖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만남이 무산된 이유 등은 전혀 알지도 못해서 누설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K씨가 이를 포함해 모두 3건의 기밀을 강 의원에게 더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외교부의 형사 고발 방침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을 피감기관이 겁박하는 형국이라면서 본말이 전도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SNS를 통해서 정부 여당의 실적을 폭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또 문재인 정권이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가린 채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했다면서 고발에 앞서서 자신이 공개한 내용의 사실 여부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가 어제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면서도 안전성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며 투여한 전체 환자를 장기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보사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포 사멸 시험을 통해 44일 뒤 인보사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아 암 유발 가능성이 적다는 점, 임상시험 대상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약물 관련 중대 부작용이 없었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전체 투여 환자를 특별 관리하고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 대해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 환자에 대해 병임원을 방문하여 문진케 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 당사자인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게 이러한 조사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암이 유발할 수 있다는 그거보다도 지금 일단은 내가 지금 다리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어가지고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요.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필요하다면 식약처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보사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 터라 당국의 대책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다가갈지는 의문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 측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창사 6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는 것은 물론 바이오 산업 전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보사는 이용렬 전 코오롱 회장이 네 번째 자식이라고 말할 만큼 지난 19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혁신 신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품 허가가 취소되자 코오롱 그룹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큰 충격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섬유화학에 이어 미래 먹거리로 키워온 바이오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그룹 이미지와 신뢰에도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분명한 위기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코오롱 그룹의 한 축이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해 11월 이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것도 이번 사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2천억 원에 달하는 인보사 연구개발비는 고스란히 손실로 1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과 제품 수출 계약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코오롱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주가도 급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아예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코오롱 티슈진 소액 주주들은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용렬 전 회장의 말을 믿고 코오롱 티슈진과 코오롱 생명과학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은 인보사 사태로 인해 성실히 모아온 재산을 날리고 충격적인 인보사 퇴출은 재계 30위권의 코오롱 그룹을 창사 62년 만에 최대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한국의 바이오 산업 전체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임명했던 차관급 인사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포함됐는데 조 수석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도 있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수석 비서관인 조현옥 수석이 차관급 인사 발표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후임인 김회숙 신임 인사수석을 포함해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와 김영현 법제처장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조 수석을 포함해 2년 가까이 일한 국세청장과 법제처장을 동시에 교체함으로써 쇄신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신임 김회숙 수석은 문 대통령과 법무법인에서 함께 활동한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균형 인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 인사를 구현할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둘째 날 임명된 조 수석에게는 그동안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마다 인사 책임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는 장관 후보자 2명이 한꺼번에 낙마하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맨 앞에서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 수석은 새 인사수석을 발표한 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를 끼친 면도 있었다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입사 동기 조현옥 수석이 물러나면서 조국 민정수석만 최장수 수석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조현옥 수석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서 다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청와대 인사수석과 국세청장 등 차관급 인사 단행과 관련해 여당은 적임자라고 환영했지만 야당은 돌려막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김일숙 신임 인사수석이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역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다른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가 반복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네 사람이 먼저다로 인해 대한민국은 한 줄기 희망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당시 동석했던 방송기자까지 나서서 사적인 모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지만 한국당은 선거 개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서훈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체로 국정원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찬 회동이 부적절했다며 항의 방문에 나선 겁니다. 오늘 저희들 국정원 관계자를 만나서 여당의 총선 책임자와 왜 그렇게 길게 이야기했었는지 저희들이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원장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면서 면담은 무산됐지만 한국당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측이 신북풍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며 파상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서훈 원장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치 개입 시비를 자초한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며 공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져야 하는 서훈 국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어떤 성격의 만남이었고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인지 성실하게 해명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적절한 의도가 있었다면 아예 은밀하게 만나지 않았겠냐며 사적인 모임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일부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여튼 이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서 만났지?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일 회동에 함께했던 MBC 김연경 북한 전문 기자는 오랜만에 친분이 있는 셋이서 편하게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며 민감한 정치적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원장은 평소에도 언론인이나 북한 전문가들과 모임을 하는 것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선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두 사람의 회동은 사적인 만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확히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자신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여야 관계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속의 공기질이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공기는 서늘한데요. 낮에는 더워집니다. 오늘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갑니다.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광주가 28도, 대구는 29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비 예보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서울 기온이 14도, 강릉 16.5도, 대구 12.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춘천이 27도, 청주와 광주 28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 서울 낮 기온이 25도 선을 웃돌겠고요. 토요일부터 일요일 주말 사이 기온이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6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30도 선 가까이 오르며 점점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초점은 협상에 있다며 북한의 최근 발사에도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흘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북핵 문제를 비롯해 별다른 질문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대신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달 초 발사 문제가 재차 거론됐습니다.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원칙론으로 응수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은 유엔 제재 결의와 충돌한다는 것. 하지만 방점은 협상에 뒀습니다. 미국 정부의 초점은 북한 WMD 프로그램의 평화로운 종결을 위한 협상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발사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탄도미사일 발사로 명백히 결의 위반이라는 강경파 볼턴 보좌관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외교적 관여를 내세운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행보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스스로 위험을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동맹 일본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미를 축소하고 유력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동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2년 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펴낸 2019 세계보건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7.2명으로 20.5명인 한국의 10배가 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니, 니제르, 감비아 등보다 낮지만 112.7명의 중국, 155.9명의 몽골 등 대기오염이 심한 아시아 국가들보다 높은 사망률입니다. 정부는 오늘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를 열어서 재난에 대비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재난대비점검은 지진과 정보통신 마비, 고속철도 탈선, 방사선 누출, 댐 붕괴와 유해화학 물질 누출 등 6개 재난 유형별로 진행됐습니다. 2019 을지태극연습은 30일까지 실시하며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단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합니다. 분풀이를 하겠다며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는데 엘리베이터에 껌을 붙인 일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은 게 이유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 오피스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만취 상태였던 주민 A씨는 결국 주차장 입구 앞에 차량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차량이나 아니면 출근 차량들이 뒤엉켜서 좀 혼잡함을 이뤘고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차량은 오후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A씨는 반나절 만인 오후 3시쯤 차를 옮겼습니다. 그 사이 입주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가
엘리베이터 벽에 껌을 붙이고 사라지자 관리사무소에서 CCTV 화면을 찾아내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여기에 A씨가 항의하면서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내가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청소비가 포함된 거고 그 청소비에는 너희들이 청소를 당연히 하는 거고 나는 상할 의무가 없고. 갈등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열어주는 문제를 놓고 새벽에 다시 언쟁이 벌어진 겁니다. 새벽에 저는 그대로 저희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고 양측이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사소한 시비가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는 엉뚱한 화풀이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입주자 대표단 감사 직무가 정지된 60대 남성이 주차장 출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또 지난해 인천에서는 주민이 불법 주차 경고에 불만을 품고 7시간 동안 입구를 봉쇄했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입장이 첨예합니다. 그러자 이 문제를 국무조정실이 주도해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게임산업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들이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두 부처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장과 복지부와 문체부 차관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직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갈등을 노출하지 말고 긴밀히 협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WHO의 권고는 2022년에 발효되지만 우리가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2026년이 돼야 시행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준비 기간에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도입할지, 만약 도입한다면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체부, 그리고 게임업계와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통해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나는 그룹웨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룹웨어는 다릅니다. 기업의 모든 정보가 모여 연결되고 모든 구성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협업하도록 돕습니다. 나로부터 기업은 업무 효율을 통한 기업 잠재력 극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전이기에 가능한 그룹웨어 비즈박스 알파입니다. 도전과 상의하세요. 도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난 3월 첫 수사 권고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이 이미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서 성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수사 권고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위는 내일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용환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첫 정식 재판을 엽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는 등 모두 47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천성 근육병 때문에 손가락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10대 소녀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퍼레이드 참가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천성 근육병을 앓는 14살 원지양. 아빠 품에 꼭 안긴 채 모처럼 놀이동산으로 외출을 나왔습니다. 오랜 꿈인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날아갈 것 같고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을 때보다 더 기분도 좋고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이 저를 봐주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원지양과 쌍둥이 언니에게 근육병이 생긴 건 생후 3개월 때입니다. 바깥 구경조차 쉽지 않았지만 우연히 본 퍼레이드의 화려한 모습이 원지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퍼레이드를 검색을 하고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아마 여기를 아마 수십 번도 왔을 겁니다. 이제 그걸 갖다 실제로 오늘 와서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이제 해보고. 원지양의 사연을 접한 한 국제봉사단체가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팔에 안겨있는 아이와 그 아이가 짓고 있는 표정을 보고 아,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주고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이룬 날만큼은 온 세상이 파랗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원지. 모두가 그 푸른 꿈을 한마음으로 축하했습니다. 원지를 향한 응원 물결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져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직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을 직업적 증상으로 규정했습니다. WHO는 11차 국제질병 표준 분류 기준에서 번아웃을 직업 관련 증상의 하나로 기술했으며 의학적 질병으로는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개념화한 증후군으로 정의하면서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했습니다. 110년 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당시 모습과 재판 과정을 상세히 다룬 러시아 신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더욱이 중국 리순 감옥 묘지로 추정됐던 안 의사의 유해 매장 장소에 기독교 묘지라고 언급한 자료가 처음 나오면서 앞으로 유해 발굴 작업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사들은 하얼빈 의거 다음 날인 1909년 10월 27일부터 1910년 4월 21일까지 보도된 것으로 안 의사의 의거와 체포, 재판 과정, 사형 집행, 매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름의 대표 과일 가운데 하나인 복숭아가 벌써 출하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재배한 복숭아인데 올해는 냉해 피해를 덜 입어 지난해보다 복숭아 수확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달콤한 복숭아 향기로 가득합니다. 겉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복숭아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농민은 혹시라도 복숭아에 흠집이라도 날까 조심스럽게 수확합니다. 일반 밭에서 재배하는 복숭아는 7월 초에 출하되지만 이곳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다 보니 출하가 2달가량 빠릅니다. 이번 겨울에 열풍기 등으로 하우스 내부 낮 기온을 섭씨 23도로 맞추고 밤에도 섭씨 1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출하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하우스는 일조량이 좋아서요. 과도 크고 그리고 수확 시기도 좀 빨라졌고요. 노지도
작년에 춥지 않아서 동해도 안 입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복숭아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냉해를 덜 입은 데다 일조량 등 기상 여건도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숭아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고 출하 기간도 짧아 재배 농가도 늘었습니다. 복숭아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보다 냉해 피해를 덜 입어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의 대표 과일 가운데 하나인 복숭아. 올해 복숭아는 작황도 좋고 당도도 높을 것으로 보여 본격 출하되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위치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원, 화성, 오산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 오산시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세 도시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단 산수화 상생협력위원회 출범식. 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 24명이 앞으로 협력해야 할 부분을 찾아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화성 시민들과 오산 시민들과 수원 시민들에게 절박한 교통이나 도로의 문제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수화 상생협력위가 먼저 추진할 사항은 정조대왕 능행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조선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할 때 세 지역을 들른 만큼 세 지역이 능행차를 함께 재현하고 문화유산으로 기린다는 겁니다. 또 교육과 교통,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이나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세 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곧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원 군공항 이전이나 경계 조정, 광역 화장장 건설 등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조 문화권으로 한데 뭉친 수원, 화성, 오산시가 정조의 바람대로 민생을 위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 7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삼성화재는 보험료 인상률을 1.5%로 확정하고 이를 다음 달 7일부터 적용한다고 오는 30일 공시할 계획입니다. KB손해보험도 다음 달 7일부터 보험료를 1.6% 인상하고 현대해상은 다음 달 10일부터 보험료를 1.5% 인상합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손해율 악화로 올해 1월에 3-4%를 올린 데 이은 추가 인상입니다. 이 폭주족, 통상 난폭하게 과속하는 차량들을 말하죠. 그런데 대구 도심에서는 일부러 느리게 달리면서 운전을 방해한 일당이 잡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이 깜깜한 새벽입니다. 이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5차선 대로 선두에선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5차선을 지그재그로 오가며 무리를 이끕니다. 바로 뒤에는 오토바이 7대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달리는데요. 뒤따르는 차량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도로를 꽉 채워 달리는 탓에 추월도 못합니다. 갓길에 서 있는 택시에 다가가 위협하기까지도 하는데요. 지난 18일부터 25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대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SNS로 만난 20대 7명과 10대 3명 등 10명은 밤마다 대구 도심 수십 킬로미터를 이렇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폭주족과 정반대로 시속 20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다니며 운전을 방해한 겁니다. 경찰은 28살 A씨 등 10명을 붙잡았고 현장에서 압수한 오토바이는 몰수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표준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만든 작품이라는 점에서 영화 제작 과정도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봉 감독은 이미 국내 영화계의 표준 근로시간이 잘 정착돼 있었고 그것을 지켰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기생충 팀이 특별하게 근로 기준의 표준 근로나 또 제가 뭘 나서서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설국열차랑 옥자 해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귀국을 해보니까 이미 한국 영화 산업 전체가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2014년부터 시작된. 그래서 뭐 제가 나서서 뭘 뭐 해결하거나 주장했던 거 전혀 없고요. 저는 이미 그렇게 정착된 시스템에 이미 이렇게 변했구나 돌아와 보니까 해오던 대로 그냥 한 겁니다. 제작 보고회 때는 사실 한국적인 얘기라서 세계인들이 공감을 가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약간 엄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 세계인을 향한 영화예요라고 했다가 뭐 그 반대의 흐름보단 낫지 않습니까? 이제 영화를 외부에서 먼저 틀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약간 또 죄송스러운 마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제의 일정 때문에 해외에서 먼저 틀게 되지만 사실은 나중에 우리끼리 모여서 킥킥거리면서 볼 수 있는 영화다. 그때의 어떤 우리 관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서울이 성남을 꺾고 K리그 통산 500승을 달성했습니다. 서울은 후반 들어 박동진과 오스마르, 페시치가 연달아 골을 터뜨리면서 성남을 3대1로 따돌렸습니다. 5경기 무패를 이어간 서울은 K리그 2위로 도약했습니다. 페시치는 시즌 7호 골로 전북의 김신욱과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인천은 제주를 2대1로 따돌리고 12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해서 유상철 감독 부임 이후 3경기 만에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Everybody was kung fu fighting. Those kids were fast as lightning. In fact, it was a little bit frightening. But they fought with expert timing. There were funky Chinamen from funky Chinatown. They were chopping them up. They were chopping them down. It's an ancient Chinese art, and everybody knew their part. 네,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어제 프로야구는 호수비가 잇따랐습니다. 각 팀의 선발 투수들도 모두 호투를 펼친 날이었습니다. 하나 선발 장민재는 7연승을 달리던 기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한화 선발 장민재가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절묘한 제구력으로 잇따라 삼진을 잡아냅니다. 올 시즌 주무기로 장착한 포크볼에 기아 타자들의 방망이는 무기력하게 허공을 가릅니다. 7연승을 달리는 동안 매경기 평균 8점을 뽑아낸 기아의 뜨거운 타선은 장민재의 역투 앞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화 선발 장민재는 8회까지 삼진 9개를 잡아내는 무실점 역투로 프로 데뷔 후 가장 빼어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장민재가 호투하는 동안 둘째 딸을 품에 안은 호잉이 1회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아냈고 5회에는 정은원이 희생플라이로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한화는 기아의 8연승을 가로막으며 3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움 선발 안우진도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 LG를 상대로 7회까지 내야 안타 1개만 내주고 삼진은 8개나 잡아냈습니다. 외야로 제대로 맞아나간 타구가 단 1개도 없을 정도로 안우진의 압도적인 구위에 LG 타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외국인 에이스들도 나란히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두산 린드블럼은 6회까지 삼성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시즌 8승을 거두며 다승 선두로 나섰습니다. SK 산체스도 7이닝 무실점으로 배재성과의 명품 투수전을 1대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KT 선발 배재성은 데뷔 후 최고 성적인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의 침묵으로 시즌 3패째를 떠안았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가 자체 랭킹 시스템인 K랭킹을 신설했습니다. 각 대회에서 선수들의 순위에 따라서 포인트가 부여되고 최근 2년간의 점수를 합산해서 참가 대회 수로 나누면 최종 랭킹 포인트가 됩니다. 올해 2승을 올리면서 상금과 평균 타수, 다승 선두를 달리는 최혜진이 첫 주 1위에 올랐고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활약하는 이정은과 배선우가 2위와 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쾌청한 하늘 속에 공기가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 기온이 15도 선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이 26도, 대구는 29도까지 높아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자외선과 오존이 문제입니다. 맑은 하늘 속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도 대부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비 예보 없이 전국이 맑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서울 기온 15도를 비롯해 강릉이 19.1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 26도를 비롯해서 강릉과 청주, 광주가 28도, 대구 29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 낮 기온은 25도를 웃돌겠고요. 주말부터 기온이 점점 오름세를 보이면서 6월로 접어든 다음 주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